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후보의 5.18 폄훼 발언으로 몸살을 앓는 국민의힘에서 과거 일제강점기를 옹호한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목발 경품 발언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은 공천 취소도 가능하다며 언행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친명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잠시 후 17곳의 결과가 추가 발표됩니다. 박지원, 정동영 전 의원 등 올드보이들이 본선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중보건위 파견에 맞서 의대생들의 집단 입대도 불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9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과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며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역대 최고가 수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돼가는 정치권은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 중에서 과거 했던 막말이 소환돼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새로운 표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지금 막말은 중도층을 모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막말하는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바꾼다면서 연일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데 후보들은 반성문만 쓰면 그만인 걸까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소식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첫 공개 메시지는 설화 경계령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최근 지역 유세에서 이찍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신부터 조심하겠다며 발을 맞췄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각별한 언행 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모든 후보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서울 강북을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은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DMZ 목함질회 사건 2년 뒤인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정 후보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재차 사과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실 검증은 물론 막말꾼을 공천한 책임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은 잘못된 표현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면서도 여당의 친일 왜곡 등의 발언이 더 심하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막말에 이어 모 후보가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대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찌감치 언행주의를 외쳐왔건만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며 지도부가 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18 북한 소행 발언을 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도 과거 SNS에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적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조 후보는 곧바로 실언을 했다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장해찬 후보가 과거 SNS에 올린 난교 발언에 대해서도 청년파리 정치를 그만하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주문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로운 정치고요.
하지만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벌써부터 막말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격전지에선 막말 이슈 하나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입단속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여야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이번 총선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추적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말 논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로 뭐라고 말하는 게 우스울 정도예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후보들의 막말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즉각 사과하고 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자당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대당 후보 막말에 대해선 공세 수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이라는 이유로 공천권까지 쥐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의 막말과 욕설의 전례로 막말꾼을 도저히 거를 수 없었던 것입니까? 누군가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방법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플러일 뿐이지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철이라 그런 건가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 같은 막말 때문에 민심이 출렁인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이었죠. 당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이른바 세월호 텐트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도 파장이 컸는데요. 네. 그때 당대표가 즉각 사과하고 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론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선 이른바 이부망천 논란이 수도권 여론의 치명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네, 2012년 19대 총선 때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던 때로 네.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낙곰수 출신 민주당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습니다. 앞서 2004년 대통령 탄핵 비판 여론에 200석 확보 관측도 나왔던 17대 총선에선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막말이 악재가 됐습니다.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런데도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팬덤 정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발언 수위가 세면 셀수록 이슈가 되고 그 이슈를 유튜브나 SNS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강성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정적 여론 외에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땅히 없는 점도 이런 같은 막말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반짝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토록 남는 막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 연속 서울 동작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동작을은 민주당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과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이 맞붙는 곳이죠.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이자 강남 3구의 확산세를 마주하는 곳이라 여야 모두 전략적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을 류삼영 예비후보와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이틀 연속 동작을을 찾은 이 대표는 4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는 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용기와 투쟁의 정의의 상징으로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함께 손잡고 싸워서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류 후보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직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동작을이 무너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붉은 바람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다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합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문 소식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며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지지자들의 성원 속에 이 대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동작에 이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찾은 이 대표는 내일 대전을 시작으로 이틀간 정권 심판 벨트 훑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17곳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슈퍼 수요일이라고도 불리는데 현역 의원은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또 마지막 곳까지 친명불패 흐름이 이어질까요? 민주당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순우 기자,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오후 8시 50분쯤입니다. 무려 지역구 17곳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어제보다는 발표가 약간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의 생환 여부입니다. 경기 안산갑에서 친명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맞붙게 되는데요. 양 전 위원은 전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며 수박을 깨겠다고 발언해 경고를 받았지만 컷오프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박을 깬다는 것이 과연 그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병에서도 신동근 의원과 모경종 전 당대표 비서실 차장, 허숙정 비례대표의 3파전이 치러져 비명계 현역과 친명계 원외 인사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선거구 조정으로 현역끼리 대결이 벌어지는 서울 노원갑과 경기 부천갑도 누가 공천장을 따낼지 주목됩니다. 박지원, 정동영 이 올드보이들의 복귀 여부도 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세대교체 발언으로 한때 올드보이 배제설도 있었지만 두 사람 결국 경선을 치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과 맞붙었고요. 여론조사 답변 유도 논란으로 민주당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정동영 전 의원은 전북 전주병에서 현역 김성주 의원과 경쟁했습니다. 관록의 올드보이 귀환은 가능할지, 마지막까지 친명 불패 흐름이 이어질지 그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광주 8곳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긴 민주당 후보로만 나가면 당선이 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현역 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경선에서 패해 다음 총선 후보로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거센 물갈이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8석 모두가 친명계로 다 채워졌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이 발표를 끝으로 광주 8개 지역구 후보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현역 의원 모두 경선을 치렀지만 살아남은 건 친명계 초선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공교롭게 모두 원외 친명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반에 대응해온 양분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직접 재판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을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의 높은 물갈이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내부 총질한다는 불만이 경선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눈높이라며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절대 지지를 보내왔던 호남이지만 최근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사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엿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도 이낙연 공동대표를 필두로 광주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라 친명 일색 공천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부터 동선을 넓혀 부산과 경남 PK를 찾고 이어 호남을 훑을 예정입니다. 특히 PK 지역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야당 지지세를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승산이 있는 험지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 한 위원장의 순회에도 불구하고 지역 후보들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건 큰 고민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를 찾습니다. 특히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뵐 생각입니다.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격전지로 오선의 서병수, 조혜진 의원 등 중진을 차출해 앞세운 곳입니다.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김정호 의원을 맞상대로 이번엔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모레는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로 향합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한 위원장은 과거 호남권 당선을 이끈 이정현 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의 힘을 실으며 다시 한번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를 찾아 외연 확장에 주력해 중도, 무당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취임 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한 위원장의 전국 순회에도 지역별 후보들의 지지율 반등은 크지 않은 점이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동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며 지민, 비조를 외쳤던 조국혁신당. 심상치 않은 지지율 상승세 때문일까요? 이제는 비조지민, 비례로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투표장에 오는 김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전세가 역전됐다고 보는 듯한데 반면 민주당 속내는 복잡해졌겠죠.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는 몰빵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민 비조 구호를 내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린 조국혁신당이 이번엔 순서를 바꿔 비조 지민을 꺼내들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에 얹혀가겠다는 전략이 아닌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는 겁니다. 요즘 조국혁신당 괜찮은데 해서 투표하러 나오시는 분 지역구에서 기권하지 마시고 민주당 찍으시면 된다. 예상을 깬 조국혁신당의 상승세에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성 진보층은 물론 최근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실망한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까지 커진 탓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뽑아달라는 몰빵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며 집토끼 단속에 나섰습니다.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함께 한 쌍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진보층 결집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긴장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직접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동원해 정치적 출세 이용하는 여의도 정치업자들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내놨죠.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유지하던 국민의힘도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며 진보층을 끌어모으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 5.18 정신 계승이 오롯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부디 반대하지 말고 찬성표를 던져서 3지대에 깃발을 먼저 꽂았던 개혁신당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아 출세에 이용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라며 조국혁신당을 직격했습니다.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개혁신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마, 북창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피고인 집합체라며 조국혁신당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조국 대표 본인을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극렬 지지층을 모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자칫 범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적극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예비후보들의 종북, 반미 경력으로 고민이 많죠. 이 와중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전쟁 선동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규모 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엔 액션원 코리아, 평화어머니회 등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국회의원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전쟁 선동으로 규정했다며 국민 안위를 등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공격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우리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지난해 현행법상 반국가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윤 의원이 비례대표제 폐단의 상징적 인물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종북 프레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색깔론 논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반미 활동 전력 논란 끝에 결국 후보 2명이 사퇴했지만 범야권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발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부화 뇌동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는데 민주당이 선거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시민사회 측은 득될 게 없을 텐데 과연 그렇게 놔둘까요?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 4명에 대해 민주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반미단체 활동 논란이 일었던 전지혜 후보와 정영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시민사회 측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는데 민주당이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윤 서울대 의과대 교수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갈등으로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파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민사회 측 관계자는 올바르게 대책을 만들어보자는 게 주류라면서도 연합 파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향후 선거 구도에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자체 기준으로 검증 후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 가능성도 열어놨지만 시민사회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내일까지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시민사회 측은 일단 사퇴한 2명의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4.10 총선기획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판세 예측이 어려운 격전지인데 이번엔 기존 당을 탈당한 인물들이 맞붙어 더 예측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특정 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이 중요할 텐데 보수 진영의 표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게 또 다른 점입니다. 김지연 기자가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영등포는 한강을 낀 한강 벨트지만 준공업지역 규제 등으로 다른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엔 도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속한 재개발과 함께 교육과 교통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큽니다.
초선에 출마하는 그런 각오를. 새로운 정치를 하도록 하고요. 보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4선 김영주 의원은 신안산선 착공 등의 성과와 탄탄한 지역 기반이 강점입니다. 경부선 지하를 하면서 철도를 지하로 넣고 그 지상권을 개발해서 영등포가 다시 서울의 중심. 지난 4년간 영등포 행정을 책임진 최연일 전 구청장은 행정과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이나 변화와 도약의 요구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할 거고요. 국민의힘을 탈당해 진짜 보수를 내건 허은하 전 의원은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정책들을 위주로 내고자 합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의 후보가 승기를 잡았고 직전 3번의 총선에선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특정 당세보다 인물과 정책이 중시되는 지역구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광거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시작해 내리 3선을 한 김영주 의원이 당을 바꿔 도전하는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입니다. 국민의힘에 열심히 일을 해주신다면, 영등포를 위해서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시민들하고 다 단결해갖고 잘 살도록 만들어야지. 지속으로 이어갔다 저갔다만. 영등포갑에는 우리공화당 변성근 후보와 자유통일당 신백훈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심 개발을 추진할 적임자로 누가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빨간 유니폼. 이거 지금 총선 톡톡인데 갑자기 유니폼 얘기가 나오죠? 네, 스포츠 소식은 아니고요. 네. 국내 프로축구 충남 아산FC 얘기긴 한데 총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9일 홈 개막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선수들이 그동안 주로 입던 파란색 홈 유니폼이 아닌 올 시즌에 새로 공개한 빨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이 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날 개막전에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죠.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장 소속 정당색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태훈 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란이 되자 오늘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유니폼은 구단에서 주는 대로 입었을 뿐이고 진실을 왜곡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축도 좀 하고 개막식이니까 격려사 좀 해달라고 해서 간 것뿐이고요. 유니폼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선거 때 되니까 예민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을 지금 하는 거다. 경기장에서 항의성 현수막을 보고 나서야 유니폼이 문제라는 걸 알았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는데요. 설령 유니폼 선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건 구단 문제지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지금 공은 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단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단 역시 정치적 의도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왜 빨간 유니폼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선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심정으로 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대표 상징인 레드 유니폼을 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불편함을 느낀 축구 팬들에게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 경고. 가짜 뉴스야 당연히 경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 지금 보니까 예비 후보들, 이제 후보들이네요. 예.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 얘기죠. 여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나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위해서 여기에 동작을에 왔었고 동작을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입니다.
나 후보 측은 용산 출마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는데 용산 출마를 기웃거렸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류 후보는 용산으로 이사한 건 팩트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경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을 배워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사진에 보이는 두 의원들,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의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 을 후보로 나서게 된 이혜훈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하태경 의원과 결선 끝에 결국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았죠. 그런데 하 의원이 1차 경선에서 본인이 크게 앞섰는데 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선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이 전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서울 중성동 을 경선은 이영 전 장관까지 포함해서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내 가장 치열한 경선으로 꼽혔는데요. 그만큼 경선 결과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측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당원 여부를 속이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선관위가 신고 자료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 개발이 한강, 반도체 기적에 이어 세 번째 기적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3년 내에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이 조립되고 있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우주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시찰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발사체가 특화된 전남 고흥, 위성 개발의 경남 사천, 우주개발 인재가 모인 대전을 삼각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선진국들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삼천포의 한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보위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파견하자 의협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입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대생들이 일반 병원으로 가면 공보위가 부족해진다는 걸 노린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충남 계룡시의 한 보건소입니다. 이곳에 공중보건이 1명을 포함한 보건이 138명과 군의관 20명이 지난 10일부터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됐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 대책으로 오늘부터 공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의협은 이런 대책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의대생 집단 입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현재 공보위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주고 착취를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가 나중에 공보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의대생이 입대를 하면 공보위가 될 의무도 없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이 일반병으로 집단 입대를 하면 공보위 의존도가 높은 지역 보건소로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공보위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정부 대책에도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의사를 늘리면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비상대책위원장 등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범죄 집단에 수괴대하듯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신규 의료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고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전원하면 구급차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려면 2차 병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달 체계도 개선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23일째. 이제는 의료 인력 부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보상체계 강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새로 뽑으면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41곳에 94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병원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려면 2차 병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달 체계 개선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대 교수까지 단체 행동을 시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정부의 연이은 대책이 환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대형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순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지난 8일 오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앞으로 푹 쓰러진 거예요. 눈동자가 동공이 확장되고 그래가 가슴 압박을 하니까 이제 숨을 쉬더라고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은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먹는 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을 했다고 대답한 건데 경찰이 재차 추궁하자 결국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경찰은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 대란 탓에 응급실 의사 수가 빠듯한 상황에서 마약 범죄자로 인해 응급 환자가 되레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지적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자신이 받은 선거 보존금은 반환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5명, 그런데 한 명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홍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선거비용 1억 원 등을 보전받았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결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범죄를 줄이고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해의 최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이들은 김선교, 이규민, 이상직, 이은주, 정정순 전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대부분 채우고 형 확정 직전 사퇴해 꼼수 승계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보전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소속된 정당의 비례의원 모두가 직을 잃어야만 당이 보전 금액을 냅니다.
이 의원은 3년 8개월 동안 길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한 반환 대상에서도 제외된 셈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기탁금과 선거 보전금은 모두 191억 원이 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명절 선물 차익으로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혹 얼마 전에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의형제이자 경제 공동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배 회장의 금고지기를 적색 수배했고 배 회장은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귀국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른바 경제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배 회장이 김 전 회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과 관련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드러난 이후 재작년 6월부터 동남아로 도피했고 핵심 인물이 사라지면서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해진 상태입니다. MBN 취재 결과 배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머물고 있으며 검찰은 배 회장의 송환을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 회장의 신복이자 금고지기로 불렸던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KH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A씨는 배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인물로 전해지는데 배 회장이 동남아로 출국한 이후 미국에 은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배 회장은 정치 이슈가 사라지는 총선 이후로 귀국 시점을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배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그간 막혀있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의혹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미 핵을 가졌는데 러시아가 도와줄 게 뭐냐 이거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 자체 핵무장을 이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두 나라 간의 군사협력 강화에 의혹을 제기하자 핵 관련 협력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주 대선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유력시될 정도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며 또다시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러시아의 3대 핵전력 기술이 미국보다 현대화돼 있다고 자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중국에서 콘크리트 공장이 폭발한 데 이어 오늘은 상가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탄광 폭발,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며칠 사이에만 사망자가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의 오른편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처를 지나던 여성은 튕겨져 나온 건물 파편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폭발과 함께 솟구친 불꽃은 멀리서도 확연히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상가 건물에서 오늘 오전 8시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国家油气管道应急救援廊坊队专业力量已赶到现场参与救援。 또 그제 낮엔 후난성에서 콘크리트 공장이 폭발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밤에는 후베이성의 화학 공장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탄광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그제 안후이성에선 탄광이 폭발하면서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산시성에서도 탄광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涉险24人，截至目前已升警22人，2人失联，22人中有7人经全力抢救无效死亡。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탄광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요즘 사과, 배 등 과일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사과 10kg 한 상자의 도매 가격이 9만 원,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 대체 과일을 공급해도 도무지 가격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청과물 도소매 시장입니다. 크기와 품질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과 한 알은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특등품은 10,000원에 달합니다. 선생님 얼마에 사셨습니까? 이게 10,000원에 4개. 2만 원에 한 개 더 드리지. 2만 원에 한 개 더. 소각값이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뛴 탓에 소매가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게 상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잡으면 평균 한 8, 9만 원 정도는 다 아예 그 밑으로 없어요. 실제 사과 10kg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2배 넘게 오른 9만 원대로 올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이 사실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도매 가격은 지난 1월 사상 처음 9만 원을 넘은 뒤 계속 9만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매 가격은 정부 할인 지원이 들어가면서 사과 한 알당 3,000원꼴로 평년 대비 30%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과 줄어드는 비축량을 감안하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를 수입하자는 요구도 있지만 검역 문제가 난관입니다. 지금 과일 가격이 높다고 해서 자 사과를 바로 수입합시다라고 해서 바로 수입을 해서 올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토마토와 참외 등 대체 과일의 작황도 부진해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식장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가격 비교도 어려웠죠. 앞으로는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서 그나마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유명 웨딩홀입니다. 식장 내부와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대여 비용이 고지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가격을 물어보자 당일에 계약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면서도 정확한 표준 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을 하시는 할인 금액 아니면 나중에 다시 와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금액 할인이랑 프로모션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식장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 역시 예식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식장은 물론 웨딩 플래너 업계도 정해진 가격이 없는 깜깜이 계약에 피해는 오롯이 신혼부부들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내년부터 공개되고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논란을 빚는 웨딩 플래너 표준 약관도 만들어집니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 120여 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사들입니다. 노년층이 갖고 있는 건물을 싸게 노려서 말이죠. 그리고는 가격을 부풀려 되파합니다. 1억 원에 사들인 집을 불과 4개월 만에 6억 원에 팔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은 또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없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벌거나 개발도 되지 않은 땅을 비싼 값에 팔아치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며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중엔 무허가 주택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 무허가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입주권은 나오지만 등기가 없어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을 밝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지에 건물만 짓고 살아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재개발되다 보면 이렇게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실제 다른 지역에선 원주민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지 넉 달 만에 6배를 더 받고 팔아치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여 알박기 한 뒤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23명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개발된다고 속인 기획 부동산 업자들도 과세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업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길에서 쓰레기가 생겼을 때 이걸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집 쓰레기를 길거리 휴지통에다 내다 버리면서 아예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인데 서울시가 30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꿉니다. 그동안 시민의 의식도 크게 바뀌었다는 믿음이 바탕이라고나 할까요? 다음 달부터는 서울 종로와 을지로를 시작으로 새 쓰레기통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홍대 앞입니다. 닭꼬치를 먹던 한 외국인이 은박지와 막대를 그대로 땅에 버립니다. 골목마다 종이컵과 먹다 버린 꼬치, 담뱃갑이 그득합니다. 무언가 얹을 곳만 보이면 플라스틱 커피컵은 줄을 섭니다. 마땅한 쓰레기통이 없으니 앞서 누군가 먼저 버린 곳에 덩달아 얹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도 버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좀 쓰레기통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쓰레기통은 지난해 기준 4,900개,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공공 쓰레기통을 계속 줄여나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30년 만에 쓰레기통 수를 확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색상도 모양도 예뻐집니다. 초록색의 돔 형태 개방형 덮개를 달았습니다. 이 쓰레기통 용량은 총 100리터입니다. 또 커피컵 같은 생활 쓰레기를 놓을 수 없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다음 달 종로구 8곳을 시작으로 중구와 동대문 등 모두 30개가 새로 설치됩니다. 올해 말까지 6,500개, 내년에는 7,500개로 늘어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주변이 다시 엉망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우리 몸의 신경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환자도 또 의사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신경을 바늘로 꿰매는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친 부위에 밴드만 붙이면 잘린 신경을 1분 만에 봉합해주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경이 끊어져 제대로 못 걷는 닭의 다리를 현미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름 1mm짜리 흰색 선이 신경줄인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조심스레 다시 이어줍니다. 사람이 받는 신경 봉합 수술도 비슷합니다. 숙련된 의사여도 바느질 한 땀에 몇 분이나 걸릴 만큼 난이도가 높고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특수 고무밴드를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해 한국과 미국 등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끊어진 말초신경을 밴드로 감싸면 1분 안에 봉합이 끝나고 수술 시간은 수십 분의 1로 줄어듭니다.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별다른 부작용 없이 정상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거쳐 3년 뒤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우선 말초신경이 적용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혈관이나 힘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의학 장비 업체들도 신경이 잘려나간 부위를 얇은 관으로 채워주는 기술을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까다롭기로 손꼽혔던 신경 외상 치료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미 특전대원들이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신속히 제거할 것을 특전대원들에게 당부했죠.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은 내일 끝납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특전 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서 내려와 목표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총성을 뚫고 건물 내부에 진입한 뒤 어둠이 찾아오자 수류탄을 던져 적 지휘 시설을 무력화시킵니다.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연합특수타격훈련엔 한미 특전 대원을 포함한 2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전 대원들을 격려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한미 연합군의 전시지휘소인 CP탱고를 방문해 자유의 방패 연습 현장도 막바지 점검했습니다. 하늘에선 공군이 이동하는 적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항공 차단 훈련을 실시해 적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야외 기동 훈련을 2배 이상 늘려 11일 동안 24시간에 걸쳐 진행된 올해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내일 막을 내립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징어 게임 등 콘텐츠 경쟁력이 세계 수준이면 뭐하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불만들 있어왔죠. 민관합동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 전략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김종민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 말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은 2020년까지 10년 동안 3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상파 3사 역시 사정은 비슷해 통상 3, 4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뉴스를 제외하고 비슷한 콘텐츠로 경쟁 중인 OTT는 신고제여서 허가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짧은 유효기간 탓에 사업자가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 같은 유료 방송은 아예 재허가와 재승인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또 광고 편성의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유 겸용 규제도 풀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고 1조 원대 펀드도 조성해 지원합니다. 다만 이번에 광고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나 방송과 통신 광고까지 허용해주는 크로스 미디어 랩 입법 추진이 빠지는 등 초기 논의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주 한국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립니다. 이에 일본의 야구 영웅 오타니가 태극기와 함께 손가락 하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경기가 열릴 고척돔 24억 원을 들여 꽃단장을 마쳤다죠.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 시리즈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리안 빅리거 김하성과 고우석을 비롯한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한국을 찾고 국내 대표 선수들과 시범 경기도 펼칩니다. 지상 최고의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자신의 SNS로 곧 만나게 될 한국 팬들에게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손아트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타니의 인사를 받은 야구 팬들은 나흘간 열리는 6경기를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는 국내 프로야구 스타들도 가슴이 뜁니다. 저희랑 같이 운동했던 형이 이제 선수가 상대팀 메이저리그 팀에 있으면 저희도 좀 신기할 것 같고 오석이 형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프리먼 선수 타격 폼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타격 폼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귀한 손님 맞이에 야구계 바깥도 분주합니다. 서울시는 24억 원을 들여 경기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의 시설을 새로 단장했고 호텔 업계는 오타니를 위시한 스타들을 모시려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품은 설렘과 함께 다가올 서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부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깊어가는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15도까지 오르겠고요. 글피에는 16도까지 올라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단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춘천이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창원이 3도, 부산은 6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